인생에서 가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렸어요. 좋은 날인데,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날인데, 떨려도 설레야 정상인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무거웠어요. 마치 오래전에 덮어뒀던 상자를 누군가 건드린 것 같은 느낌.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다가 손이 멈췄어요. 오늘 왠지 잘 차려입어야 할 것 같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일 좋은 정장을 꺼내고 미용실에서 올려 묶은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다듬었어요. 남편이 뭘 그렇게 공들여 편하게 입으면 되지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마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그냥 평범한 상견례가 아닐 거라는 걸. 미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엄청 떨린다. 준혁 부모님 어떤 분들이야? 미리 알려줘 히읗히읗. 미나 답장이 왔어요. 당당하게. 딸이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우리 집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갔고 우리 가족은 반지하 월세로 이사했어요. 엄마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식당 일을 시작했고 저는 언니 교복을 줄여서 입고 다녔어요. 신발은 2해째 같은 걸 신었고 점심 급식비를 못 낼 때는 담임 선생님이 모르게 처리해 주셔서 그 눈빛이 오히려 더 창피했어요.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그때 중학생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집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죄처럼 느껴지던 나이. 그리고 그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이수진. 수진이는 그 학교 2학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여왕이었어요.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해서 집이 부유했고 얼굴도 예뻤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모범생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른들 앞에서만이었어요. 애들 사이에선 달랐어요. 수진이가 처음 저를 건드린 건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체육 시간 탈의실에서 제가 언니 교복으로 갈아입는 걸 수진이가 봤어요. 소매 끝부분이 닳아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소리를 높였어요. 야, 제 교복 봐봐. 명찰 이름이 다른 사람 거 아니야? 탈의실에 있던 15명이 저를 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한순간이 3년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주엔 급식 시간이었어요. 제가 쟁반을 들고 자리를 찾으려는데 수진이가 옆자리 애한테 눈짓을 했어요. 가방을 옆자리에 올려두는 행동. 다른 애도 따라했어요. 또 다른 애도요. 저는 쟁반을 들고 반을 한 바퀴 돌다가 결국 창가 제일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수진이는 그걸 보며 친구들이랑 킥킥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급식실은 제게 전쟁터가 됐어요. 2학년이 되어서는 더 본격적으로 변했어요. 수진이가 반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먼저 고백했다가 차였다는 거짓말, 제가 선생님한테 고자질하고 다닌다는 거짓말. 하나같이 없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었어요. 수진이가 하는 말이니까. 3학년 때는 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실내화가 없어지고 체육복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어요. 가방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던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잊을 수가 없는 그날 교실 창문으로 제 실외화가 던져졌어요. 3층에서요. 맨발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신발을 주우러 가는데 교실 창가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맨발로 뛰어내려갔어. 웃겨 죽겠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왜 저여야 하는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매일 같이 그 자리에 저만 있었어요. 그날 일기에 썼어요. 오늘 수진이가 내 신발을 창밖으로 던졌다. 맨발로 집에 오는데 발보다 마음이 더 시렸다. 수진이는 웃고 있었다. 악마처럼. 나는 오늘도 엄마한테 말 못했다. 엄마가 힘드실까봐. 내가 더 힘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일기장이 25년 뒤에 폭탄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졸업식 날 저는 꽃다발도 없이 혼자 교문을 나왔어요. 수진이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요.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갔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저를 몰랐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친구도 생겼고 공부도 나름대로 했고 대학도 갔어요.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말이 없고 투박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데이트에서 제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손이 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거든요. 그걸로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하고 미나를 낳으면서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가끔씩 꿈을 꿨어요. 급식실 꿈, 창문에서 신발이 날아가는 꿈, 텅 빈 교실에 혼자 남겨지는 꿈, 잠에서 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남편이 왜 그래?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상한 꿈 꿨어 하고 넘겼죠. 상자 속에 넣어둔 거예요. 뚜껑 꼭 닫고 옷장 제일 깊은 곳에 밀어 넣은 것처럼. 미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아침, 저는 교문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미나가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었어요. 그냥 우리 미나 다 컸다 싶어서 했는데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혹시 이 아이도 저처럼 그런 일을 겪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미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반드시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절대 혼자 참으면 안 돼. 미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엄마는 학교 다닐 때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엄마는 괜찮았어.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미나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미나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가을이었어요. 입시 준비로 집안이 어수선하던 시기였는데 미나가 청소를 한다며 옷장 정리를 도와줬어요. 한참 뒤적이다가 옷장 제일 안쪽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상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거 그냥 옛날 물건이야. 다시 넣어도. 일기장이에요? 미나가 상자를 열었어요. 미나야. 하지만 미나는 이미 맨 위에 있던 일기장 표지를 보고 있었어요. 빛바랜 체크무늬 커버. 제가 중학교 때 문방구에서 500원 주고 산 거였어요. 이거 엄마 중학교 때 거야? 응, 그냥 어릴 때 거야. 별거 없어. 읽어봐도 돼? 아니, 그건 엄마. 미나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이미 느끼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읽어봐도 돼요? 저는 왜인지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하고 방을 나왔어요. 1시간 뒤 미나가 나왔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코도 빨갰고요. 근데 울고 있지는 않았어요. 입술을 꽉 다문 채로 저한테 걸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어요. 꽉, 아주 꽉. 저는 등을 토닥이며 물었어요. 왜 그래, 미나야? 그냥요. 일기 다 읽었어? 응. 많이 이상했지? 미나가 제 등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겠다 싶어서요. 저는 웃으며 다 옛날 이야기야 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이후로 미나는 그 일기장에 대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미나가 26이 되던 봄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한준혁?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 눈이 순한 청년이었어요. 처음 인사할 때 어색하게 꾸벅 절을 2번이나 하는 바람에 남편이 빵 터지기도 했죠. 미나가 오빠 진짜 왜 그래 하면서 팔을 때렸고 준혁이는 귀가 빨개져서는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어요. 밉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굴에 다 써 있었고 준혁이도 미나를 대하는 눈빛이 진심인 게 느껴졌어요. 몇 달이 지나 양가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정해졌고 날짜도 잡혔어요. 준혁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고 미나한테 물으니까 그냥 인상이 좀 세 보이세요. 근데 나한텐 잘해줘요 했어요. 세 보인다는 말이 살짝 걸렸지만 뭐 시어머니 될 뿐이니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미나한테 문자를 보냈고 돌아온 답장. 엄마 가서 보면 알아.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 문자가 강남 한정식집 입구부터 기가 죽는 분위기였어요. 안내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걷다가 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한 발 뒤에서 따라 들어갔어요. 테이블 맞은편 상석에 앉아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5년이 흘렀어도 1초 만에 알아봤어요. 살이 좀 올랐고 머리에 볼륨 펌을 했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매, 그 약간 올라간 눈꼬리, 비스듬히 입꼬리를 당기는 특유의 그 미소, 이수진이었어요. 세상이 빙그르 도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쿵쿵 소리가 났어요. 손이 저렸어요. 입이 안 열렸어요. 수진이도 저를 봤어요. 눈이 딱 0.5초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25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여유롭고 차갑고 내려다보는 미소. 저는 다리에 힘을 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무릎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다는 걸 느꼈는지 작게 괜찮아?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가 오갔어요. 명함이 교환됐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수진이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살갑고 우아하게 목소리를 적당히 높이고 낮추며 화기애애한 척했어요. 준혁 아버지는 조용하고 무난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을 수진이가 더 확실하게 비틀었어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사부인 되실 분 인상이 참 익숙하네요. 우리 어디 하급지에서 스친 적 있나요? 하급지.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내 집이 가난하다는 걸, 넌 나보다 아래라는 걸 자연스럽게 비웃는 방식. 교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저는 손이 떨려서 찻잔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25년 전처럼요. 그때였어요. 제 옆에 앉아 있던 미나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하급지에 사신 게 아니라 어머님이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나쁜 버릇을 아직 못 고치신 거겠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미나, 너 지금 어른한테 말이. 미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테이블 중앙에 툭 내려놨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빛바랜 체크무늬 커버. 제 중학교 시절 일기장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나가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25년 전에 어머님이 매일같이 짓밟으려 했던 저희 엄마의 생존 기록이에요. 여기 날짜별로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전부 적혀 있어요. 이름도요. 어머님 이름.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어릴 때. 잠깐요. 미나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한 페이지를 찾아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진이가 내 신발을 창밖으로 던졌다. 3층에서 맨발로 운동장 건너가서 주웠다. 발이 뜨거웠는데 마음이 더 시렸다.
수진이는 창문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마지막 문장에서 미나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15살 아이가 쓴 문장이에요. 어머님, 이게 그냥 장난이었나요? 수진이가 소리를 높였어요. 애들이 다 크면서 그러는 거잖아. 그걸 이 자리에서 애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미나가 끊었어요. 짧게, 단호하게. 그리고 피해자가 25년 뒤에도 꿈을 꿔요. 아직도요. 우리 엄마 지금도 가끔 새벽에 깨서 손이 떨려요. 그게 장난의 결과예요? 준혁이가 미나야 잠깐 하며 팔을 잡으려 했어요. 미나가 팔을 걷었어요. 오빠, 나 지금 하는 말 다 해야 해. 미나는 가방에서 종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봉투 안에서 종이 여러 장이 나왔어요. 어머님이 중학교 다니실 때 같은 반이었던 분들이에요. 페이스북, 인스타, 동창회 카페 제가 다 찾았어요. 그리고 몇 분이랑 연락을 해봤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이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하신 것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미나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한 분은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 외면했는데 아직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분은 그때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수진이가 준혁 아버지를 봤어요. 준혁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법조계 공부하는 친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시효 문제는 있지만 이 정도면 명예훼손과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기록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까요. 수진이가 그건 협박하고 말하려는 순간 미나가 손을 들었어요. 협박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을 고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준혁이가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미나야, 나는 몰랐어. 진짜로. 미나가 준혁을 봤어요. 알아, 오빠는 몰랐겠지. 잠깐 부드러워지는가 싶었어요. 근데 미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오빠, 나한테 어머니 얘기했잖아. 어릴 때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추진력 있는 분인지, 원하는 걸 반드시 얻는 분이라고. 근데 그 추진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준혁이 말이 막혔어요. 나쁜 사람도 가족한텐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그거 알아. 근데 그 좋음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위에 세워진 거라면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 미나가 일어섰어요. 겉옷을 집으며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 저는 오늘 어머님한테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25년이 지났는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진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저희 엄마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앉아 계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머님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나가 저를 봤어요. 엄마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을 참아온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요. 자리는 조용히 파했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혁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많이 상처받으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고개를 숙인 채 먼저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 길, 미나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많이 떨렸죠? 저는 웃었어요. 너는 안 떨렸어? 엄청 떨렸어요. 근데 엄마 손이 차가운 거 보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이 시동을 켜지 않고 잠시 앉아 있다가 말했어요. 미나야. 응? 수고했다. 남편이 말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짧은 두 마디가 그날 제일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중학교 시절에 내가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 급식을 먹던 아이, 맨발로 운동장을 건너던 아이, 엄마한테 말 못하고 일기에 쏟아내던 아이, 그 아이한테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말해줬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미나가 상견례에서 꺼낸 종이 봉투 거기에 연락한 동창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견례 다음 날 제 오래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중학교 다니셨던 분 맞으세요? 미나 어머니. 저 그때 같은 반 박지연이에요. 미나한테 연락 받았어요. 오래됐는데 정말 미안해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봤어요.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통화에서 지연이는 울었어요. 수진이가 눈치 주면 다들 모른 척 했잖아. 나도 그랬고. 근데 그게 맞지 않은 거 알면서도 그냥 나한테 불똥 튈까봐.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 기억이 진짜 오래 마음에 남았어. 저는 괜찮아. 너도 어렸잖아 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 말 들으려고 30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하나둘씩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때 왜 아무도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말,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난다는 말. 저는 그게 사과를 받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한 명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현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나 수진이랑 연락 가끔 했거든. 근데 이번 일 듣고 나서 연락 끊었어.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랑 계속 알고 지내는 게 나도 부끄러워서. 그 말이 왜인지 제일 위로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봐봐요. 중학교 동창회 인터넷 카페였어요. 30주년 동창회 준비 게시판이었는데
거기 달린 댓글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익명의 졸업생 한 명이 올린 글이 있었어요. 제목은 동창회 참석자 명단 관련 의견 드립니다 였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이번 30주년 동창회에 이수진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합니다.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 없이는 참석에 반대합니다. 댓글이 2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수진이 이름을 옹호하는 댓글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미나가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편인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때도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들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던 거였는데, 그게 서럽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카페 게시글이 올라온 뒤로 동창회 준비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현숙이한테 들은 얘기로는 수진이한테 연락이 여러 개 갔다고 해요.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동창들이었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오래전 일이고 기억도 잘 안 난다며 버텼다고 해요. 그러자 동창회 총무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피해자 측에 공식 반대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가해 당사자의 동창회 참석은 어렵습니다. 공개적인 사과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초청 명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30주년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현숙이 말로는 수진이가 총무한테 전화를 해서 꽤 길게 항의했다고 해요. 억울하다고 어린 시절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냐고. 총무가 답했대요. 수진아, 그거 알아? 피해자가 30년 동안 그 억울함 안고 살았어. 내가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억울하다는 게 걔한테는 30년이었어. 수진이는 전화를 끊었대요. 상견례 이후 준혁이가 미나한테 여러 차례 연락했어요. 처음엔 사과였어요. 어머니에 대해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그 다음엔 통보였어요. 어머니와 거리를 두겠다고, 당장 독립할 준비를 하겠다고. 그 다음엔 간청이었어요. 집 앞에 찾아와서 1시간을 서 있었대요. 미나는 나오지 않았고요. 준혁이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미나야, 나는 우리 엄마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진심으로 미안해. 근데 나까지 잃고 싶지 않아. 미나가 인터폰 너머로 말했어요. 오빠를 벌 주려는 게 아니야. 근데 오빠 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나고 명절마다 그 자리에 앉아야 하고 그 고통을 내가 평생 선택하면서 살 수는 없어. 미안해. 준혁이는 돌아갔어요. 그 뒤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학폭 피해자의 딸이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맞섰다는 이야기, 일기장까지 가져와서 조목조목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어느 결혼 커뮤니티에 누군가 비슷한 내용을 올렸고 거기서도 퍼졌어요. 직접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결혼 중매 쪽에서도 슬슬 거리를 뒀어요. 소개팅 자리가 이유 없이 무산되고
선자리가 잡혔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대요. 현숙이한테 들은 얘기로는 준혁이 쪽에서 조건 좋은 선자리가 3번이나 상대방 측에서 먼저 거절해 왔다고 해요. 이유는 말 안 해줬지만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대요. 준혁이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나쁜 행동이 결국 본인한테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상견례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왠지 받았어요. 나야. 수진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래됐다. 잘 지내고 있지? 잘 지내고 있냐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미안해. 저는 기다렸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나 그때 집에서도 많이 힘들었거든.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나도 어디다 풀 데가 없어서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되지. 알아.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수진아. 응. 나 지금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줄 만큼 마음이 넉넉하진 않아. 수진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전화는 고마워. 짧은 침묵.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수진이가 먼저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그게 사과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한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전화 이후로 꿈이 줄었어요. 급식실 꿈이, 맨발로 운동장 뛰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꿈에서 깨도 손이 안 떨려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나랑 단둘이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밥 먹다가 물었어요. 미나야, 준혁이 보고 싶지 않아? 미나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보고 싶죠? 그럼. 근데 엄마,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게 준혁 오빠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집안 전체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 일기 읽은 날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30년 동안 혼자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무게를, 그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미나가 저를 봤어요. 그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되면 엄마는 또 그 무게 들어야 하잖아요. 명절마다, 집안 행사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했잖아요.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절대 혼자 참지 말라고. 미나가 웃었어요. 그 말, 엄마가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미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꺼냈어요. 이번엔 집안 이야기부터 물어봤다며 웃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상견례 전에 미리 다 조사할게요. 하면서요. 저는 중학교 동창 몇 명이랑 오래간만에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연이랑은 가끔 밥도 먹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냥 오래된 친구 같아요. 수진이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동창회도 나오지 않았고요. 누군가한테 들으니 요즘 많이 조용히 지낸다고 했어요. 준혁이는 잘 살길 바라요. 진심으로요. 그 청년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젯밤 꿈을 꿨어요. 급식실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따뜻했어요.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그 꿈에서 기분 좋게 깨어났어요.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못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억울했지만 삼켜야 했던 말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던 말들. 언젠가 누군가한테 하고 싶었지만 평생 묻어둔 말들. 그게 영영 묻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뜻밖의 방식으로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순간에 대신 말해주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제 딸이었어요. 준혁이의 구애 받아줬어야 할까요? 아니면 미나가 옳았을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혼자 들고 있는 무게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